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숙청했는데요. 그 배경이 뭔지, 시진핑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스페인으로 갑니다. 세계적으로 불법 이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 중도 좌파 성향의 스페인 정부가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주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월 31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 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으로 한번 가보죠. 숙청당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어떤 스토리인지부터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 시진핑 주석이 친형처럼 여겼다고 알려진 장유샤 이 중앙군사위 부주석, 그리고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 이렇게 이제 최근에 숙청이 됐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는 장유샤 같은 경우는 미국에 핵기밀을 유출했다 라는 거고,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군 역사상 정말 최악의 사건이자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부정부패도 저질렀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전 국방부장의 승진을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또 뇌물이 오가니 당연히 알력이 형성이 됐겠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파벌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정치적 파벌 속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혐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거든요. 전에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돈이 자꾸 다른 데로 새어 나가거나 진짜로 써야 될 때 안 쓰거나 혹은 군사 물품들을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예컨대 그 로켓군 부대에서 부대원들이 로켓 고체 연료를 허거해 먹다 걸린 일,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날아간 일, 네, 그것도 정말 황당한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고첼로로 허거를 먹고. 네, 허거해 먹다 걸렸어요. 그래서 먹고 싶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사실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위 군 인사들을 연달아 숙청했다라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시진핑이 아무리 자신의 권력을 더 키우겠다고 다짐해도 사실 군 넘버2로 자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 게다가 장유샤는 또 시 주석이랑 같은 태자당 소속이기 때문에 시진핑하고 가깝기도 했고. 어느 정도로 가까웠던 거예요, 두 사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형처럼 여겼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영역 안에서 꾸준히 시진핑하고 같이 움직였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뭐 시진핑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도 일단 실전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군에서는 그걸 가진 몇 안 되는 고위급 군 장성이었던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숙청 절차였다라는 해석이 약간 순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장유샤가 자신의 권력을 키워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고, 그래서 시 주석이 장유샤를 잘랐고, 그 결과 시 주석한테 더 많은 권력이 쏠린 순서인 거지,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장유샤를 잘랐다라는 거는 약간 순서가 좀 뒤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미국에 핵정보를 줬다라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솔직히 이제 이게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기밀을 넘기기가 더 힘들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나의 그 뭔가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 외신 기자들이 정설이긴 한데.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누명이라고 보는 겁니까? 누명이라기보다 이제 아니면 침소봉대?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인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로만 나와서 지금 인터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증거가 일단은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권력이 오래되면 측근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 측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나 이런 선출되면 한 4년, 5년 만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이제 물갈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고인물로 있는 이 권력들은 반드시 숙청의 단계가 온다. 그랬을 때 그 권력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 먼저 자르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진핑 3연임을 가면서 당연한 수순 아니냐라고도 제가 받아들입니다. 여쭤본 이유가 정말로 미국의 핵 기밀을 넘겼다라면 이건 뭐 숙청이니 뭐니 뭐 배경이 따질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 당연히 맞아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일부에서는 그게 아마 서방 언론이랑 인터뷰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장유사가 주로 서방하고 만나는 그 통로 역할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허용된 수준의 핵 관련 논의를 한 걸 가지고 좀 과도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지금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프레임이라고 설사 프레임이라고 한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서. 근데 왜 하필 미국의 핵기밀을 넘겼다? 그러니까. 라는 프레임이었을까? 사실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 어차피 그게 사실이라 한들 미국은 뭐라고 못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기밀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공공의 적인 미국의 핵기밀을 넘겼다고 하는 게 국내에서 부정부패를 뭐 이런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단 면이 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를 완벽하게 이제 군사력을 키워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장유사가 이걸 거부했다는 보도가 분명히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거부를 했겠어요? 이게 아직 본인이 봤을 때는 실력이 그만큼 안 올라왔다고 본인은 판단해서 거부를 한 건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대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거죠. 노선 갈등에다가 권위 싸움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군 역사상 가장 최악의 오명을 씌우고 내보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실제 핵기밀을 넘겼다라고 하면 숙청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숙청하는데 뭘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 일단은 조사에 들어갔고 이제 일단 자리에서 박탈을 했고 그렇죠, 자리 박탈했고. 네, 네. 그러니까 구속을 시켰습니까? 지금 구속하고 조사 중인 거고요. 근데 이게 중국은 여전히 이제 사형이 계속 진행이 되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부정부패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서 아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 장유샤에 대한 어떤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실제로 사형 집행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보니까 가짜 뉴스도 많은 것 같은데 뭐 베이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등 쿠데타가 있을 것이다라는 다 등. 가짜 뉴스죠. 아, 가짜 뉴스입니다. 네, 그런 움직임은 지금 전혀 베이징 그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숙청을 했어요. 그러면 시진핑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낙마한 대장급 인사가 총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군 권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시진핑 중심으로 움직일 건 맞는 거고 이 말은 단기적으로는 시진핑 권력이 더 강화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대대적인 물갈이가 지금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젊고 새로운 인물들이 군 내부로 유입이 될 텐데 근데 이 새로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실전 경험은 없을 거고 이전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인물들이 이 안에 내부로 새로 유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본인 세력이 약할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제 인물들이니까. 그럼 당연히 시진핑의 말이 훨씬 더 잘 먹힐 수 있는 인사들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중앙군사위원회 자체가 형식상으로는 집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진핑의 1인 지휘 체제로 가는 거니까 부주석이나 위원들은 단순히 어떤 메신저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 네, 라는. 근데 지금 숙청 배경에 대만 침공을 위한 군사 준비 이거에서 대들었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숙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고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군은 실전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군 작전을 하고 이럴 때 실전 경험증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적이 없는 가운데서 대만 침공이나 이런 시나리오를 했을 경우 중국이 받을 정치적 타격이 사실 더 많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이제 숙청하게 되면 밑에 있는 군인들은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대들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군인이 정치 군인이 돼버리면 실전 능력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 정부 이 안에서 군에 대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군 세력들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겠다. 오히려 이게 더 나중에 대만 침공할 때 혹시라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군대의 실력이나 이런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 이후로 실제로 저도 기사를 썼지만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획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장유샤만 지금 조명을 했는데 류전리 참모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류전리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시진핑 밑에서는 약간 같은 궤를 같이 하던 사람이겠죠. 오히려 이 사람 그럼 장유샤의 직계. 뭐 이렇게 직계인데 봐야 예를 되나? 들어서 장유사를 숙청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이 부상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넥스트까지도 다 숙청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요? 공통점은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자기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총 6명 중에 지금 5명을 잘라낸 거잖아요. 1명 남았잖아요, 장성민만.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뽑은 사람들까지도 다 잘라내고 있다라는 해석이 그래서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냥 잘라내고 났더니 권력이 집중된 거지 권력 집중을 위해서 잘라낸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 측근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 아무튼 숙청 이후에 중국군이 대대적인 정신교육에 들어갔다? 지금 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숙청이 돼야 돼라는 질문을 못하게끔 만드는 정신교육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교육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상 충성을 재확인하는 거고 군은 당의 군대고 당의 핵심은 시진핑이다라는 거를 머리에 계속 새겨주는 정신교육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충성 없는 능력은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당국이. 그래서 능력 있는 장군보다는 안전한 장교가 낫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치적으로 안전한 장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대대적인 정신교육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중국군이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작전 지휘 체계 자체가 보고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이제 정구 사령관급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뭔가 오늘은 무사히 나만 아니길. 쉽게 말하면 그럼 이렇게 이해할까? 그 히틀러 저걸 보면은 초기에 나치당에서 이제 그 돌격대라고 램이죠, 램. 램이 이끌던 돌격대를 그러니까 히틀러가 어떤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제거한 게 돌격대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죽여버리잖아요. 싹 속칭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그러면 장유사 숙청도 그렇게 비교해서 한번 그러니까 좀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시진핑이 만약에 4임, 4연임, 5연임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간다고 했을 때 본인의 자리를 가장 위협할 존재들이 누구냐. 저 사실 군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쿠데타라든지 어떤 그런 형식의 무력 공격이 들어왔을 때 시진핑이 총으로 혼자서 총 쏴갖고 저들을 막을 수 없겠구나라는 위협을 분명히 느꼈을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군이 다시 나한테 대들지 못하게 만드는 약간 좀 다져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을 거고 그러면 그 해석은 지금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저는 연결이 그렇게 되는 봐요. 얘기잖아요. 네, 연임에 대한 포석도 맞고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을 그런 어떤 제일 필요한 존재이나 가장 위험한 존재로 인식을 현재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진핑이 2연임 들어서서 3년임까지 들어오면서 군을 현대화시키겠다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요. 돈이 너무 많이 돌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부패가 부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부패 안에서 누군가가 장유샤처럼 돈을 가지고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를 자꾸 누군가가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을 본인이 이렇게 키워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언론들이 이 이야기 나온 직후도 그렇고 최근에 뭐 자주 시진핑이 위험하다. 흔들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내고 정반대 진단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과정들을 보면 네. 오히려 시진핑이 자신의 그런
체제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단추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정신 교육이라든지 중국의 한족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시진핑 이후에 엄청나게 강화되면서 그 중국도 지방하고는 이제 관계가 좀 그 중앙 정부와 지방 관계가 아주 가깝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방 지역까지 그래도 이념적으로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 군대까지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그런 시도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 공고하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중국군도 사실 6.25 전쟁 이후는 대규모로 이렇게 크게 전쟁을 안 해봤잖아요. 베트남 한번 침공한 적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거는 있는데 장유사의 실전 경험이 그거예요. 베트남전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게 마지막인 79년도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 좀 하나 참여했던 게 그게 전투 경험이라고 모두 칭송하는 그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전쟁이라고 보기도 보는 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네. 우리는 이제 너희들한테 본보기 보였지 이제 철수한다 이러고 이제 철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국군 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칭송받았던 그래서 거죠. 군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변해서 그러니까 군은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시진핑을 섬기게 됐을 때는 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떤 사명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지금 정치 건군이라 해서 정치로 군을 세운다고 해서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 안 맞는 말이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군이 개인을 섬겨서 나타난 게 12.3 내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다. 아 그걸 또 고려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벤치마킹을 해요. 주변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뭘 따라하는 게 많어. 근데 한국이 굉장히 민주주의로 변할수록 중국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오고 이들도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자꾸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권력자들은 그런 작은 거에 자극을 받거든요. 작은 불안이 큰 불안으로 변하고 내 권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그 직업병이 노심초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지금 중국은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 가디언이 트럼프 이건 그냥 읽는 거예요. 인용이에요. 그렇죠. 트럼프의 발작이 미국의 동맹을 중국으로 떠밀고 있다. 근데 이게 장유사가 숙청당하는 데는 또 이 영향도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서방 세계하고 굉장히 관계를 잘해서 소통 창구였던 중국이 만약에 서방 세계에 몰릴 상황이 있을 때 이분이 해결사처럼 여러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시진핑에게. 네.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몰려오시는 거예요. 아 이제 용도가 떨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뭐 영국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막 저절로 막 거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마크롱도 갔었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서방 창구를 이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아 라는 용도 부분도 폐기.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달에 메르츠 독일 총리도 일단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도 벌써 갔다 왔고. 네, 우리도 네. 갔다 왔고, 그러니까 G7 국가 중에 벌써 4개 국가의 정상들이 중국을 들어가거나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물론 어차피 이게 다른 서방 우리도 그렇지만 서방 국가들도 똑같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입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G7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명분이 되게 중요한데 안보 당연히 중요하죠.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침공을 막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막으려면 그 안보를 잘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위해서는 중국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핑계와 명분을 삼아 지금 G7 중에 4개 국가의 정상들이 중국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또 트럼프의 영향도 있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의 독주를 하다 보니까 빈정들이 상한 거예요. 다른 서방 너무 국가들이. 기분이 나쁘죠. 빈정을 상한 정도가 아니라 국익을 지금 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동맹 관계 국가들까지 트럼프가 이제 우리 동맹 잘 모르겠고 우리한테 관세 더 내고 우리 주로 들어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동맹국들은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국제 관계에서 미중 대결을 이야기할 때 중국은 전통적으로 뭐 중화 사상이라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자기들이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을 복속시키려고 하고 뭐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미국을 더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게 흔히 하는 해석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더 착한지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선악의 구분이 없어지는.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이게 그러면 미국의 어떤 위험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해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맹국들부터 이런 중국과 계속해서 더 많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게 지금의 움직임이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어부질이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렇죠. 시진핑 그렇죠. 그런 거고 저번에 저희가 트럼프의 국제기구 이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트럼프의 이런 독단적인 선택, 동맹국들을 자꾸 뒤통수 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컨대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도 다뤘지만 지금 내부 경제가 별로 좋지 않고 마크롱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에 어디 나서는 걸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영국에 있는데 영국은 또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 세력이 많이 약해져서 경제 규모 같은 걸 봐도 중국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맹들도 다 각자 살 길을 모색하는데 그 와중에 이 트럼프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시진핑밖에 없으니 중국에 지금 가서 줄을 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뭐 다른 얘기 넘어가기 전에 하나 저기 이제 그 서해 구조물 있잖아요. 중국이 설치했던 거. 네. 이 가운데 지금 이제 그 관리 시설 철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네. 어디까지 뭐 진행이 됐고 중국에서 좀 나오는 얘기가 더 있나요?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보도들은 계속 그 이동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대신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중국과의 관계가 해빙에 들어섰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거고요. 대신에 지금 그 시설이 2개가 더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이 또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연어 양식이라는 게 계속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관리 시설 제일 문제가 됐던 시설이 일단 철거가 된다는 거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하나의 외교적 징후입니다. 성과하고 진전이죠. 맞습니다. 그죠?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예. 약속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끌어낸 성과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봐도 이제 거기서 그러면 어떤 이 서해 수역을 좀 한번 좀 이번에 그 네. 얘기 나온 게 좀 긋자. 네, 그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이게 돼야 이제 완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이주민 정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스페인 정부가 이번 주에 50만 명의 이주민을 이제 합법화해주겠다. 라는 발표를 했어요. 대신 이제 조건은 있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스페인에 도착한 사람, 그리고 최소 5개월 이상 스페인에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합법적인 거주 지위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난민 신청을 한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스페인에 이미 살고 있는 자녀까지도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허가를 받으면 이제 스페인 전역에서 어떤 사업체든지 간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까지 같이 부여가 되고요. 이게 지금 당장 합법화라는 어떤 이름의 캠페인에서 시작이 된 건데 원래는 이 법안이 계속 시민사회에서 계속 입법을 제안을 했던 건데 정부가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 과반 찬성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정당이 굉장히 많고 또 여당이나 연정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일 때도 되게 많아서 입법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 정부가 왕실령을 동원합니다. 왕실령을 동원해서 이거를 이제 합법화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왕실령 스페인 국왕이 있는데 맞습니다. 칭령. 네, 그러니까 칭령? 네, 그렇죠.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원하는 법안을 실행시킬 수 있고 이제 의회의 알력도 이제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왕실령을 발령하면 효력이 즉시 발행을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물론 30일 이내 국회 하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하원에서 승인이 안 되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부결시키기 어려운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왕실령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뒤집어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사극에서 보면 우리 사극 보면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법도에 어긋납니다. 이러면 이제 임금님이 딱 그러잖아요.
권도요 딱 이러는데 딱 그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비상조치권 네. 뭐 비슷한 거죠. 오, 딱 그거를 사실 국회가 이용한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그 송현석 기자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최소 그 5개월 이상 거주한 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몰래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웃의 자기가 증언이나 뭐 이런 것도 인정해서 맞아요. 임대한 계약서.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한 6개월 이상이니까 아무래도 1년 전에 뭐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 이 사람이 자기 사인을 해서 그런 거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아니, 자녀가 학교를 다닌 기록이라든지. 우리가 불법 이민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는 불법 이민자들이 몰래 밤에 국경을 넘어가지고 보따리를 싸들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아니, 보트 타고 들어오고 막 보트 타고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 대부분의 불법 이민은 자기가 받은 비자보다 더 오래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처음에 들어왔다가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그래서 요즘에 이 불법 이민자들을 불법 이민자라고는 학계에서는 거의 안 부르고 뭐 서류 미비 이민자 지금 여기서도 기사에 계속 나오는 거는 서류 미비자들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사실 얘기하는 불법 이민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집세도 냈을 거고 아니면 월급도 받았을 거고 아니면 다른 세금도 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5개월 이상이 살고 있던 게 증명이 되면 그걸 해주겠다는 그리고 좀 되게 파격적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이 1년 동안 취업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주고 그러니까 영주권 비슷한 걸 주는 건데 그래서 1년 동안 자격을 주고 이제 그게 장기로 연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그러니까 불법 이민을 완전히 합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해버리면 이 이야기를 들은 해외에서 또 몰려들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장난 같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받지 않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인정해준다. 근데 어차피 이민자들은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밀고 들어오겠지 더. 그럼 그 사람들도 어쨌든 다 법적 지위를 받는 게 아니냐. 이게 전면 개방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지금 스페인의 정책 그리고 사실상 뭐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도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에게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넘어온 사람들한테는 특정 조건에 맞을 때 사회가 품어준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완전히 개념이 좀 다른 부분들이고 저희가 앞으로 다루겠지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도 우리가 통제 가능한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게 메인인 거지 이거를 전면 개방해서 국경을 열어주겠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지금 2025년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온 사람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온 사람은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는 세금 안 내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갖고 데리고 있을래? 아니면 이 사람들을 합법화시켜서 세금도 내고 연금도 내게 해서 국가 경제 이바지할래? 쉽게 하면 이제 논리는 어차피 안 없어진다. 예. 그럼 양상화시키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이민 연구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 이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불법 이민에 대해서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민을 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이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발전된 산업 국가들을 보면 연봉이 높은 1차 노동시장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은 내국인들이 선호하고 그다음에 저임금의 2차 노동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국인들은 그 시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선 잘 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나라 지금 건설 연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농업 부분 보면 그렇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아예 농사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게 벌써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스페인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그런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끌어오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민자들을 합법화시켜서 이 사람들을 자기네들 경제 발전의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이러한 시도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모델로 좀 잘 살아남았으면 근데 좋겠는 이제 그거는 이제 생각이 그 관찰자들의 평가고 스페인 국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스페인 국민들도 이거를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떠올렸던 예가 뭐냐면 한국이랑 똑같거든요. 한국이 어느 순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지금 노동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머 저 사람들이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와 요새는 거기 가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참 많더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예. 그거랑 스페인도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스페인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들이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나라로. 그래서 예컨대 우리 삼촌 지금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어라든지 뭐 우리 할아버지도 어디서 불법 체류를 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인데 30년 만에 이제 이민을 받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 또 하나의 차이는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그 난민 대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만 명이 밀고 들어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도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페인은 그 과정이 없습니다. 정말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합법화에 대한 그 충격이 덜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페인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문화도 굉장히 다양하고 언어도 많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충돌의 그 여파 자체도 되게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책은 절대 이민 확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행정 노동 정책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편히 잘 살기 위한 정책일 뿐인 거지 이념을 두고 싸우는 정책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사실은 이민자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 문제인데 스페인 같은 경우 이렇게 전혀 다른 정책을 내놓은 게 아까 집권당의 사회당이라고 했나요? 네. 집권당의 어떤 그 색깔 노선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스페인의 특수성이 또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송영석 기자님 말씀하신 특수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에 보면 최근에 2020년대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현재 2025년 11월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총 노동력의 14.1%를 차지하고요. 많이 차지하네. 예. 그리고 지금 외국인 노동 인구가 전년 대비 7.2% 증가.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 산업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부흥이 되면서 시골의 관광지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도 또 관광지에 농촌 현실이 똑같고 관광지에 이제 일할 사람들이 다 안에서 메이드하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고 그러고 이제 여론조사를 봐도 이제 물론 극우 정당이 등장하면서 그 반이민 여론도 있기는 한데 이 법안이 통과할 때 시민사회에서 70만 명 서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은 남부 유럽에서 가톨릭 위주인데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 법안에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다라고 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거를 환영하는 분위기고 스페인의 어떤 관광 중심의 특수한 그런 경제 배경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러니까 이웃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정부 특히 이제 반이민 극우 정당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하고 비슷한 정책을 펼치는 나라들은 분명히 있어요. 뭐 이탈리아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비슷한 그거를 하는 나라들은 많지만 이게 지금 스페인은 정말 스페인의 그 특수성이 지금 굉장히 고려된 어떤 행정 노동 정책인 거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단순히 이 행정 정책이라고 주장한들 지금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이민자로 인한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스페인보다 훨씬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유럽 국가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두 가지인데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유럽이 다 고령화, 인구 감소, 그다음에 연금 위기 이런 게 있으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와야 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이제 보수 포퓰리즘 정당들이 나오면서 반이민 정책,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난민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그거를 적극적인 정책으로 또 받아들이진 못해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는 사실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봤을 땐 강화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EU 전체에서도 난민을 이제 쉽게 돌려보내는 그런 조약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난민법을 지금 개정한다고 지금 노동당 정부인데도 난민법을 개정한다고 하고 근데 한편으로 재밌는 건 이탈리아는 그때 우리 한국에도 방한했던 우파 정당인데 그리고 반이민 정책을 내세웠는데 사실 조용하게 외국인을 한 50만 명 이상 받는 그런 걸로 기조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딜레마가 유럽에서 인구가 줄고 있고
연금도 문제고 세금도 적게 거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젊은 외국인들 이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여전히 전반적인 사람들의 지지는 반이민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경우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좀 독특하게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쉽게 하면 이제 유럽의 시범 사업 같은 잘 돼야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그러면 유럽 다른 나라 볼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완전 극과 극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은. 네, 미국은 왜냐하면 이민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스페인은 이제 정책 행정이라면 미국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정체성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이스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좀. 이게 갈수록 지금 점입 가경입니다. 할당제다 보니까 실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당을 채우면 인센티브 준대요? 할당을 안 채우면 문제. 안 채우면 안 채우면 잘립니까? 보복이 잘리는 거죠. 있으니까 아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음. 앞에 스페인 같은 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어차피 인구가 계속 느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가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이스의 비인권적인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정부의 상징이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이 공화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대통령이 나왔을 이럴 수도 있다라는 말하자면 한계를 실험하는 그런 미국의 한계를 실험하는 그런 거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지금 아이스의 총격에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는 새로운 분이 또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국민적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살짝 이렇게 피하고 싶은 고개를 살짝 숙이는 모양새긴 하지만 할당제 이거를 고치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사건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이걸 총지휘하고 있는 게 크리스티 놈 안보부 장관. 근데 지금 여야에서 공통으로 지금 해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면서요. 뭐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미 민주당에서 노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제 제출을 했고 네. 뭐 여론도 잘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은 사실 좀 낮거든요. 어차피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서명하고 있어도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상당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돼도 상원도 지금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여기서 통과가 절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아닌 액션이거든요. 일단은 노 장관이나 아이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우리가 국회에 반영을 했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 깨기 같아도 사실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 계란으로 바위 깨기 같은 이 액션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설사 이게 안 돼도 우리는 할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노 장관은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았고 정치적 위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막 총 들고 교도소 앞에서 네. 막 액션 경호원들하고 이런 화보 찍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끄떡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도 면역이 생기셔가지고 이 정도 사건에 본인이 이렇게 사퇴하는 일은 없을 예, 거다. 그런 일은 그런 멘탈 자체가 아니세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노 장관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끼는 자기 그 참모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상을 현실화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 아이스를 이끌고 있으니까 노 장관을 쉽게 칠 수 없을 겁니다. 그 미국이 그런 파시즘의 단계로 이미 넘어섰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아이스의 그 과도한 진압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얘네들은 면책권이 있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경하게 내쫓아야지. 이 사람들을 계속 불법으로 온 사람들은 내쫓아야지. 그래서 잘하고 있어라는 지지가 있어서 하는 건데 이번에 미네소타 이게 시위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쪽에 이제 담당하던 그레고리 보비노라는 사람을 이제 해임시키고 캘리포니아로 돌려보내고 톰 호먼을 이제 미네소타에다 다시 보내는데 이 그레고리 보비노라는 사람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자기 화보 사진 같은 거 아까 놈처럼 찍고 다니는데 나치 코트 같은 거, 나치 군인들이 입는 코트 이렇게 같은 이제 거를 저기 이제 이거 그 SS 뭐라고 합니까? 그뭐 카라라고 카라에 있는 거. 네. 그런 걸 입고 롱코트 얘기하는 거죠. 롱코트 근데 그게 처음에 자기가 이게 유니폼이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니폼 아니고 자기가 맞춘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제자? 그래서 그거를 입고 막 마치 약간 이렇게 하이틀러 하는 그런 비슷한 사진도 있고 이제 약간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경 진압을 앞에서 이제 지휘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 분위기들, 이렇게 이제 그런 백인 우월주의나 아니면은 그런 외국인에 대한 그런 반외국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강경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할당량을 줘서 그리고 이 사람들 고용할 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과격하게 진압하는 걸 정부가 방치한 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사실 도덕적으로 요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겠다 이런 말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제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뭐 자원이 있어야지 민주주의 지키러 가겠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3년 후에,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가 끝난 이후에 미국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우려가 지금 너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그 궁금증은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것은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특히는 이제 자기 지지층의 정서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무고한 시민이 여러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 정서, 뭐 지지층 안에서 민주당 지지층 빼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층 안에서 뭔가 좀 균열이라든지 네. 다른 목소리 이런 건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도 이제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 그렇죠. 저 정도는 뭐 감수해야 감수해야 된다?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나서 마가 진영이 조금 균열이 생긴 거는 맞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정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포장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 뭐 마약과 국익을 위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 지손에 피를 묻히는 한이 있어도 한다라는 어떤 카리스마,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여전히 많은 거죠. 구국의 결단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카리스마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좋은 표현이고, 약간 네, 그건 아니, 조금 그들의 기분이 표현이, 나쁘고. 그냥 그들의 그들의 입장에서 표현이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고 싶겠지만 네. 저는 그걸 그냥 프레임이라고 보고, 이 트럼프가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카리스마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 아이스의 총격에 사망한 사람들을 도리어 국내 테러범, 암살자, 뭐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분명히 먹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야, 이것도 다 원조가 우리나라인데 구국의 결단이라는 표현도 우리나라고 도시 테러리스트라는 표현도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철거 반대하면서 뭐 농성호 이런 거 그랬잖아요. 맞아요.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벤치마킹. 어쨌든 이번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권자를 사망하게 하는 이거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물러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그 계산들은 하고 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밀고 나갈 때는 그거가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러섰다는 거는 분명히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 하해가 된다라고 판단했으니까 물러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미네아폴리스를 옛날 광주처럼 만들어서 뭐 내란법을 발동시키고 이렇게 할 것 같은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살짝 뒤로 물러난 걸 보고 그래도 선거를 하려나 보다. 하긴 하려나 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전히 옵션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또 너무 이렇게 했는데도 안 좋아지면 또 다른 생각을 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의외지만 네. 독재자들은 선거를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선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선거를 이용하려고 할 거고. 혹시 그 옛날 통일 주체 국민회의도 혹시 그 가져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계산적인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은 자신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선을 돌릴 만한 다른 무언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뭐 이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나저나 이란은 지금 네. 어때요? 지금 시위 상황이 어때요? 이 시위 자체는 지금 많이 소강되어 소강 있는 상태로. 상태예요. 그래도 미국의 개입은 미국이 지금 이 중동의 항공모함을 좀 막 다 전력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는 금방이라도 칠 것처럼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니까 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아주 고난이도의 액션이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란을 쳤을 때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얻는 게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계산이 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죠.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친다는 게 무슨 뭐 핵시설 그러니까 폭격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정권을 뒤집는 전복해야죠. 참작전이라고 네, 하죠.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국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환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꼭 바깥에서 자기 굉장히 약한 걸 쳐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마치 세계의 질서를 평화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처럼 우리 미국이 대단한 나라 이런 식의 작전은 계속 그러니까. 역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도 가능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군대 조직이 굉장히 커졌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천조국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2천조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부터는 더 군비도 늘어나고 막 이런데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면 어딘가 써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기회를 트럼프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칠 거다. 네. 이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원해요. 제가 작년 지금. 같으면 이거 그냥 무력 시위다라고 확신을 갖고 말했을 텐데 맞아요. 금년에는 모르겠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